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던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 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앞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때 겪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 근래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생활 8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건이 터졌던 어버이날이 오기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오길래 일단 받았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지만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들이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문자 한 통 넣어놨었지만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지 연락을 주지 않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었죠. 밥 먹듯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라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애초부터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을 하던가. 사람 속 뒤집어지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아, 어제 내가 술이 좀 과했었나 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 마시듯 술을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전화 많이 했었어?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당신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래 외박이 잦거나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저까지 예민해져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배고파하는 딸에게 먼저 저녁밥을 차려준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전날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보다 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날에 출근했던 모습과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전날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뻗어버려 오버이트를 해서 친구 정장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었어요. 다른 집에서 민폐를 끼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었죠.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도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많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다시 부르자 순간 멈칫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많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등에 그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옷 좀 치워봐봐. 등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긁혔나 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셔츠가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일을 했던 거야? 도대체 술 먹고 뭘 했길래 이래? 남편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들쳤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무언가에 긁혀 깊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편 등 뒤에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10손가락 손톱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긁혀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등 뒤에 손톱 자국 그거 뭐야? 당신 전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등 뒤에 저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나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상처가 났었나 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등 뒤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는 건데? 내가 괜찮다잖아. 전날에 집들이 하면서 술에 취해 놀다가 생긴 상처겠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어제 집들이 간 거 아니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못 믿겠으면 당장 내 친구한테 전화해 보던가. 자, 여기. 어제 집들이 갔던 친구 전화번호야. 확인해봐. 남편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제가 됐다고 하자 의심받는 건 싫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남편의 친구분은 어제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들이 한 건 맞다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남편과 친구분들이 집들이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은 의문만 남긴 상태로 상황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죠.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도 등 뒤에 손톱 자국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셔츠를 들추지 않고서야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누가 등 뒤를 긁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안 좋았던 감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버이날 시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 어버이날 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시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죠. 당신은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지 알면서 다음날 아버님 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가서 표정 관리가 될 것 같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셔서는 나한테 늦지 않게 오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말씀드려? 그럼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주던가 했어야지.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도 문제잖아. 계속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잘 알겠는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다음날 나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 등 뒤에 난 손톱 자국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설명드릴 거야?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봐선 안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받아줄 건데 바람 피웠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증거가 없어? 당신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톱 자국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일 아버님 댁에 가는 건 생각해 볼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제 기분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했었죠.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 물건들 싹 다 뒤졌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봤었는데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남편 친구 집들인 날을 제외하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아니었죠. 정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과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전날에 일찍 서둘러 오라고 했었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야 되겠니? 그런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까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야? 에이,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죠. 이번에 엄마가 가지고 싶어 하셨던 명품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아버지 낚싯대가 부족하다고 저번에 저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걸로 몇 개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기보다
부족한 음식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면서 챙기고 있었는데 시부가 할 말이 있으신지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길래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시부는 돌아오는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시간 조율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0인 가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식탁 테이블 밑에서 장난을 치던 6살인 제 딸이 기어 나오더니 발들이 자꾸 시소를 탄다며 손으로 테이블 밑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또한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망한 얼굴로 오해라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6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나리가 잘못 본 거라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소? 그냥 좀 스친 것 뿐이라고. 죄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래?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정말 웃긴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식탁 밑에서 왜 저 가정부 아줌마랑 계속 다리를 비비고 있었냐고. 그만들 해라. 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손녀가 잘못 본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아이, 정말 다들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말을 못 믿어요. 나리는 이제 6살밖에 안 됐다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만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남편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가 서로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는 걸 제 딸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했지만 시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부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부는 정원에 녹화가 되고 있던 CCTV를 돌려보셨어요. 몇 분 뒤로 돌려서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모두가 앉았을 때 가정부 아줌마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남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다리를 툭 건드렸고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도 가정부 아줌마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가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딸이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은 다리를 꼬은 채 비비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식탁 밑에서 나와 손으로 가리키자 엉켜있던 다리를 급하게 풀었지만 이미 제 딸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식구들은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가정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줄 알라고. 당장 바른 대로 대답 못해? 사모님,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 머리 다 빠지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막내 며느님보다 제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등 뒤에 손톱 자국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그 말을 왜 꺼내는 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둘러싼 뒤에 셔츠를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가족처럼 대해 주셨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분류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시부모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는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줌마가 꺼낸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내 아드님한테 계속 눈길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명호 씨 옆자리에는 아가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변함없이 명호 씨를 향해 있었죠.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가씨랑 명호 씨가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명호 씨가 저한테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대범해졌고 결국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사남매 중 막내인 자기 거라며 사모님께 확답까지 받았다고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말로 저를 더 혹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120평이나 되는 평창동 주택을 거절하겠어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씨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마음을 주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 저번에 당신한테 집들이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어차피 우리 관계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라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우리 나리는 어쩌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와 남편 사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저와 가정부 아줌마를 밀치더니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뺨을 올리는데 둘째 형님의 한마디에 온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때 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들어갔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고작 저딴 가정부 아줌마한테 정을 줘? 내 마음 뺏어간 거 당장 돌려놔.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다고. 아버님, 저 나쁜 놈 때문에 저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명호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답 좀 해보라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남편 위로 아주버님 두 분과 손이 신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아주버님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만 빨리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항상 저녁 7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쩔 때는 오전에 업무가 끝날 때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족인 둘째 형님이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먹칠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린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정부 아줌마와 둘째 형님은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가정을 깨버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를 쳤지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처럼 픽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빠를 보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 안겼는데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온 건데?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가 마음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 2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당신이랑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등지며 살게 되다 보니 내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금방 식어버렸고 둘 다 내 곁을 떠나 새 삶을 찾았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 형들이랑 누나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회사에서도 부정한 관계가 있었거든. 부장님 와이프랑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살고 싶은데 병원에 찾아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고.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의지할 곳이 결국 당신 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빈털터리가 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우리 딸 나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에게 남은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전립선암 4기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전립선암이라는 게 통증도 없어서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암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하필 어버이날 때 찾아와서 저희 가족은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즐길 거 다 즐긴 뒤 이제 떠나게 될 시간이 되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그날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제 딸이 계속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저에게 재촉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제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지만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태고 저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나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매몰차게 그 사람을 걷어차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맺게 된 인연이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30대입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위기를 겪었을 때 죽기 살기로 버텨보자 하면서 버티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로지 버티는 것만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 요즘 무척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집안에서 귀중하게 자란 외동 아들이었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와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계셨죠. 양가 경제 상황은 비슷했지만 저는 말 그대로 자유롭고 방목하며 자란 반면에 남편은 시모의 테두리 안에서 자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남편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고 모든 일정을 꿰뚫고 있어야 안심을 하는 듯 싶었어요. 그나마 연애를 할 때는 그런 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가끔씩 집에 갈 때면 시모의 경계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 수희는 요리 좀 할 줄 아니? 우리 준호는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밥을 잘 안 먹거든. 준호가 미식가야. 음식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딱 숟가락 놓아버리더라고. 미식가 하면 센스 좋은 거 알고 있지? 우리 준호가 외모도 반반하고 그렇지만 하고 다니는 것도 센스 넘치지 않니? 그래서 쟤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 쟤 쫓아다니는 여자애들 내치느라 아유. 암튼 내 밥 아니면 맛없다고 하는 애여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마, 수희도 요리 꽤나 잘하더라고. 나 저번에 수희가 한 음식 먹어봤거든? 근데 먹어보고 완전 깜짝 놀랐잖아. 엄청 깔끔하고 맛도 좋아. 음식점에서 먹은 것 같이 나오더라고. 플레이팅도 무슨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 같고. 수희는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 보고 배우고 있어서 나도 안 먹어본 것들 다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해줬거든? 근데 진짜 맛있고 깔끔해서 대박이야. 아, 그래? 그래도 엄마가 해준 밥이 맛있지? 평생 엄마가 해준 밥에 입맛 들였는데 그거 바뀌기가 쉽지는 않지. 어쨌든 요리라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니 내가 그래도 안심은 되네. 그나저나 우리 준호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여자도 데리고 오고 말이야. 수희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준호가 딸 같은 아들이야. 내가 우리 준호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준호 손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버텼지. 네, 준호 씨한테 몇 번 들었어요. 아버님이 은퇴 전에는 일하시느라 정신이 없이 바쁘셨다고요. 일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연계된 곳에서도 준호 씨 아버님 성함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어쨌든 혼자서 집안일이며 육아며 하느라고 힘드셨겠어요. 아휴, 말도 말아라.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꼬장꼬장한 시모 모시면서 시집살이를 아주 고되게 당했어. 내가 하도 당하니까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려고. 내가 고생한 건 우리 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엄청 잘해. 우리 아들은 내 말이면 꿈뻑 죽을 거야. 에이, 무슨 엄마 말을 그렇게 오버하면서 해. 수희야, 그 정도까진 아니야. 그냥 수희 와서 엄마가 좀 겁주려고 오버하나 보다. 우리 엄마 엄청 쿨해. 신세대 어머니라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엄마 보면서 엄청 쿨하시다고 하시는데, 내 사생활 존중해주고, 엄마도 바쁘고 개인 생활도 있으니까 우리도 프리하지. 남편은 그냥 허허하면서 웃어 넘긴 말이었지만 사실 시모의 말을 듣고 나서는 쎄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과연 내가 이 집에 시집을 가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점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는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면서 엄마와도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어요. 준호 씨, 나 솔직히 준호 씨랑 결혼하는 거 사실 고민돼. 몇 번 어머님 만나봤잖아. 그럴 때마다 나를 너무 경계하시는 것 같고 준호 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서 부담될 때도 있어. 여기서 내가 낄 자리가 있기는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당장 결혼을 하기에는 어머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거 아니실까? 우리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아니야. 엄마가 괜히 너 만날 때마다 그러시는 거야. 아무래도 아빠가 밖으로 많이 도시다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지. 결혼하면 달라지실 거야. 엄마 시집살이도 많이 당해서 그런 못된 시어머니랑은 거리가 멀다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시어머니 안 된다고 말도 했잖아. 그리고 나도 결혼하면 달라져야지. 더 이상 집에 휘둘리면서 살고 싶지도 않아. 엄마가 많이 간섭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계속 그러시지 않게 해야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준호 씨가 잘 말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서 그래. 어머님한텐 준호 씨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 같아서. 처음에는 준호 씨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란 생각만 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준호 씨 가정에 끼어드는 거란 느낌이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난 너 없으면 안 돼. 너랑 살고 싶은 거지. 엄마랑 어떻게 평생 살아.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쏟아 부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러신가 봐. 그런데 원래 그러신 분 아니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여나 엄마가 너한테 심하게 하더라도 내가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쩔 수 없으실 거야.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어요. 결혼을 고민하고 있던 저 역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남편의 노력이 닿았는지 항상 경계를 하던 시모의 태도도 차츰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아니, 누그러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가끔씩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시모가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시모의 막말을 시부께서 막아주시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모는 더욱 못마땅한지 저에게 은근슬쩍 적대심을 나타내시기도 했어요. 예, 너는 밥을 왜 그렇게 깨짝깨짝 먹냐? 그렇게 먹으면 오든복도 달아나겠다.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팍팍 떠서 먹어야지. 그렇게 먹고 있어. 그리고 반찬도
이것저것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어야지. 고기만 먹다가는 뱃살도 불어나고 안 된다. 그리고 결혼하더니만 운동은 아예 안 하는 거야? 전보다 살이 좀 찐 것 같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밖에 나가면 늘씬하고 이쁜 여자 천지인데 집에 있는 와이프가 퍼질러 있으면 당연히 남편은 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당신은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며느라, 아니다. 지금이 딱 보기 좋다. 살 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네 시어머니는 자기 몸은 생각도 안 하고 남 지적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아.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살 빼려고 하다 보면 건강도 해치는 거야. 당신은 왜 쓰잘머리 없이 자꾸 이러느라 바쁜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밥도 알아서 먹는 거지. 애도 아니고. 아이고,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얘, 넌 좋겠다. 이 든든한 백이 있어서. 모나야, 우리 준호만 있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어야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좋으라고 말하는 거지. 나 좋으라고 말하는 거겠니?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줄 수 있는 말 해주는 거야. 그나저나 우리 준호는 결혼하더니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많이 먹어. 아무래도 엄마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전보다 살이 확 빠져가지고 뼈만 남았네. 어? 엄마, 무슨 소리야? 다들 나보고 살쪘다면서 얼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엄마 음식도 맛있지만 와이프도 요리 엄청 잘해. 그래서 나도 매번 잘 먹고 있고, 솔직히 나는 점심도 와이프 음식으로 먹고 싶은데? 맞벌이 하느라 매번 와이프가 저녁 차리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 그만 좀 해. 그래. 알았어. 수희가 밥 잘 챙겨준다니까 뭐 다행이네. 그래도 우리 준호는 고기 종류로 좋아하니까 메뉴 중에는 꼭 하나 놓아야 되는 거 알지? 너무 또 고기만 먹이면 건강에는 안 좋으니 아침에는 과일이랑 채소 같이 갈아서 주고, 나랑 살 때는 매번 갈아서 먹이니 건강도 좋고 피부도 좋았는데 요즘은 안 먹고 있지? 에휴, 번거로워도 수인이가 아침마다 챙겨서 갈아 먹여. 어머님, 주스 갈아서 먹지는 않지만 아침에도 잘 먹고 다니고 있어요. 갈아 먹는 것보다 그냥 원상태로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사과도 같이 먹고 있고요. 준호 씨 운동도 꾸준히 해서 전보다 몸 더 건강해졌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의 간섭은 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남편이 감기에 걸리거나 조금이라도 컨디션이 안 좋다 싶은 날에는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죠. 이것저것 남편을 챙기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시고 잘 챙겨주지 않는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시기도 했어요. 어머,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아까 일 처리하느라고 전화 온 걸 받지 못했어요. 아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부재중 많이 찍혀 있는지 몰랐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많이 전화하셨으면 급한 일이신가요? 제가 이제 회의 들어가 봐야 해가지고 통화는 길게 못할 것 같아요. 예. 너는 결혼해서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오늘 준호랑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 아침에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너는 네 일만 바쁘고 남편은 안 챙기니? 애가 기운이 뚝 떨어져가지고 목소리도 다 잠기고
컨디션도 안 좋다는데. 아침에 네 남편 컨디션도 하나 안 챙기고 뭐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아침에는 제가 먼저 나와서 남편은 자고 있는 거밖에 못 봤어요. 거기다가 컨디션이 나쁘다니요? 전날 저녁까지도 운동 다녀왔는데요. 아침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남편이랑 통화 못했어요. 어제까진 멀쩡했는데 아픈 것도 없고 저녁 운동도 싹 다 하고 왔는데요. 아휴, 전날 안 아프면 다음날도 안 아픈다니? 내가 이래서 마음을 놓고 있지를 못하겠다니까. 너 아침마다 주스 갈아서 주라는 건 하고 있어? 그런 거 먹어야 비타민이나 영양소들이 다 챙겨지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남편 건강은 네가 챙겨야지. 결혼한 아들을 내가 이렇게 챙겨야 되겠어? 밖에서 일하는 남편 안쓰러운 줄 알고 잘 보살피는 게 네 역할이야.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남편보다 제가 일하는 시간은 더 많고요. 그나마 남편은 퇴근을 정시해서 운동할 시간이라도 있지. 저는 요즘 운동은커녕 일찍 퇴근한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어머님, 제 목소리 안 좋은 건 들리시지 않으세요? 일단 바쁘니 끊을게요.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와 남편을 못 챙겼다는 이유로 저에게 타박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기도 했죠. 회의를 다녀오고 난 후에는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남편에게 챙겨줄 음식 리스트와 레시피를 모두 저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잘 못 챙긴다면 남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면서 문자를 보내시기도 했죠. 잔뜩 화가 나 집에 가보니 남편은 뭐가 못마땅한지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당신 혹시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했었어? 아무리 바빠도 전화는 좀 예의 있게 잘 받지 그랬어. 엄마가 당신이랑 통화하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었어.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엄마는 나 아프니까 내 생각해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챙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는데 당신은 바빠 죽겠는데 전화했다고 짜증 부렸다면서. 엄마가 엄청 서운해서 우셨어. 아, 진짜 기가 막힌다. 지금 나 때문에 어머님이 서운하셨다고 한 거야? 당신 정말 너무하다. 이것 봐. 어머님이 보내오신 거. 이것만 봐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 와가지고 남편 안 챙겼다면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어. 거기다가 회의 갔다 오니까 이렇게 잔뜩 당신 챙길 음식 리스트만 쭉쭉 보내오셨고 다 챙겨서 내가 손수해서 먹이라고 하셨어. 나 요 며칠 동안 몸살 나서 누워있었던 거 당신 알고 있지 않아? 겨우겨우 연찬해서 쉰 거 알고 있잖아. 그때도 어머님 전화 오셔서 아프다고 했는데 생리 때 다가오면 여자들은 다 아프다면서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잖아. 그래놓고서는 당신 끝날 시간 되면 밖에서 일하는 아들 걱정된다고 하셨던 건 기억 안 나? 오로지 아들. 내가 더 서운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 그렇게까지 짜증을 낼 필요가 있어? 그냥 앞에서 내내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당신이 반박하거나 화날 포인트를 잡으니 엄마도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아들을 챙기지. 결혼했다고 홀랑 관심을 꺼버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더 이상해. 그래, 그런가 보다. 내가 이상한가 보다. 내가 이상하니까 당신 다시 본가로 가서 어머님이랑 평생 살아.
나는 더 이상 도저히 못하겠어.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당신 어머님 대체할 젊은 인력으로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미쳐버리기 전에 당신이랑 그만둬야 되겠어. 이것 봐. 당신 엄마가 조금 뭐라고 했다고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한테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야. 생각이 어리니까 그런 거라고. 엄마는 당신보다 훨씬 심한 시집살이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다 견뎠어. 그거 다 견디면서도 당신한테 그런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하는 건데 당신은 뭘 했다고 그렇게 당당해? 아유, 됐다. 오늘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나 오늘은 그냥 본가에 가서 자고 출근할게.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시댁으로 간 남편을 보면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시부는 시모 남편과 다른 태도라서 시부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풀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바쁘니? 우리 며느리 결혼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힘들지? 원래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힘든 거야.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니? 그런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 사라지더라. 준호, 집으로 와서 내가 혼내서 보냈다.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지 엄마가 감싸돌며 키워서 그런 거지. 아직 엄마 품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이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사실 처음에 어머님이 준호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관심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조금 걱정은 했지만 그거 다 알고서 결혼을 시작한 거잖아요. 제가 시작을 한 거니 잘 버텨봐야 하는데 생각보다 버거운 것들이 많네요.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다.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런지 준호 엄마가 준호한테 너무 과도한 점도 있어. 결혼하면 아들한테도 좀 거리를 둬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야. 근데 막상 준호가 집 떠나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니까 그게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어쨌든 힘들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나도 준호 엄마한테 말해서 노력을 해볼게. 그렇지만 너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노력을 해다오. 네, 아버님.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화가 나서 섣불리 말한 게 있어요. 준호 씨 집에 오면 저희 둘 서로 잘 말해서 풀어볼게요. 심려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저런 일로 싸우더라도 저희끼리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시부였지만 시모와 나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모의 태도가 전에 비해서 모두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시모의 태도가 수그러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듯 보였죠. 그러다가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저희 가족 계획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시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엄마, 아빠, 나 내년에는 아이를 갖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아내가 좀 바쁘기도 하고 당장은 일 처리하느라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아내도 승진해가지고 좀 탄탄해졌고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내년쯤은 아이 가질 생각하고 있어. 벌써? 아이는 그래도 좀 시간 두고 갖지 그래. 아니 그것보다
진짜 아이 낳으려고? 요즘은 아이 안 낳고 사는 집도 많다고 하는데 아이 낳으면 피곤하지 않겠어? 좀 생각을 잘 해보고 결정해봐.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아이 계획부터 세우고 있는 거야? 에이, 엄마, 뭐가 일러? 결혼한 내 친구들은 벌써부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될까 말까 모르겠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조만간 와이프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려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준호야.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해봐. 딱 보면 너는 건강하지. 수희가 가서 검사해야지 뭐. 수희는 솔직히 생리통도 심하고 그러지 않니? 원래 생리통 심하면 그쪽이 안 좋다던데. 그런 거 다 임신할 때 영양 준다고 하더라고. 매번 약도 꼬박꼬박 먹었으니 문제가 있으면 너보다는 수희한테가 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나? 어쨌든 뭐가 급하다고 아이를 벌써부터 가져. 천천히 갖거나 아예 안 가져도 나는 상관없어. 어머님, 저번에는 어머님 지인분 손주 본다면서 엄청 부러운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안 가져도 상관없다고 하세요? 저희도 30대인데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30대 좀 더 지나고 나면 힘들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슬슬 도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아유, 우리 준호 힘들어서 어쩌니? 아이까지 생기면 아빠 노릇하랴 남편 노릇하랴 더 힘들어지겠네. 아까운 우리 아들. 좀 더 천천히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는 에휴 아니 나는 속상해서 그러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애는 갖는다고 난리야. 아니, 아니, 엄마, 왜 울어? 아휴, 엄마 왜 울어? 울지 마. 손주 생기면 엄마도 좋지 뭐. 엄마가 친구들 손주 자랑한다고 그랬다며. 갑자기 말해서 그래? 우리도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아야지. 아이고, 엄마. 나이 먹더니만 마음이 더 여려지셨네. 지나간 갱년기 또 온 거야, 뭐야?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눈물바람은 뭐 하는 짓이야? 정말 내가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원. 준호는 이제 술도 줄이고 몸도 좀 만들고 준비를 하거라. 수희야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하지만 너는 운동도 안 하고 술이며 뭐며 안 좋다는 건 다 하면서 검사는 네가 받아야지. 시댁에 가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시모는 항상 눈물 바람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서운했던 것인지 매번 남편이 고생을 한다면서 마치 결혼을 억지로 시킨 듯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남편은 더욱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도 질려버렸고 시부 역시 매번 호통을 치며 난리를 피운다고 하셨죠. 이 때문에 임신 역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유일하게 그 집에서 제 편이 돼주셨던 시부가 어느 날 갑자기 몸살이 나 몸져 눕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다 보니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시부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이것저것 챙겨서 사드렸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그날은 시부가 전부터 먹고 싶다고 하셨던 인절미를 사고 간 날이었어요.
기운이 없던 시부께선 맛있게 인절미를 먹겠다며 말을 하셨죠. 그날 저녁 갑자기 시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황해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인은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모는 저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쳤죠. 네가 우리 집 원흉이야. 네가 우리 귀한 아들까지 뺏어가 놓고서는 결국 시아버지까지 죽이는구나. 내가 이래서 널 안 받아들이려고 한 거야.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늙은 시아버지한테 인절미를 사다 준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 때문에 가신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떡 좋아하신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며칠 동안 다른 떡 사다 드릴 때는 별말 안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 떡 사다 줬다면서 제 탓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드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가져다 드린 거예요. 이것 봐라, 준호야. 얘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시치미를 뗀다.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애가 네 와이프야. 준호야, 정신 차려라. 네 아빠 죽인 게 바로 얘라고. 너 지금 어디 도망가지 말고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가서 조사받고 처벌 받아. 진짜 당신이 아버지 떡 사다 드렸어? 어쩌자고 그렇게 한 거야? 왜 기운도 없으신 양반 떡 먹으라고 한 거냐고? 정말 떡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 난리가 나고도 당신은 죄송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해? 당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도 좋아했잖아. 아버님 드시고 싶다는 거 사가는 거 보고서는 당신도 좋아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사고 발생하니까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어머님, 진짜 말은 제대로 하셔야죠. 경찰 조사라니요. 제가 진짜 아버님 돌아가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아니고서야 우리 남편이 왜 떠나? 네가 사온 인절미 먹고 이렇게 됐어. 너 인절미에 다른 거 넣은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갑자기 네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냐고? 갑자기 떠날 이유도 없는 양반이 왜 떠나냐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시모는 악을 써가면서 저에게 비난을 했고 쓰러지는 시모 옆을 부축하고 있던 남편 역시 저 때문에 시부가 돌아가신 것이라 생각했는지 죽일 듯 노려보기만 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랐고 슬펐지만 그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떡을 사가긴 했지만 드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 나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어요. 조사를 받으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중 어떤 한 사람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찾아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저와 시모 남편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인이 나타나자 시모와 저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맞죠? 그때 병원에서 증언하겠다는 사람이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이 뭘 증언할 게 있다고 여길 와요? 아니, 젊은 사람이 경찰서가 장난인 줄 아는가 본데?
아무거나 다 봤다고 증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이 사람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남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건너편 환자 보호자인데 오신 거예요. 오며 가며 보다 보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아, 참, 아니에요. 확실히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병원 앞에서 다투시기도 했죠? 들어보니 경찰 조사 받는다고 해서 억울한 거 풀어주러 왔습니다. 저 기억하시는 거 보니 아시네요. 그때 통화도 하셨잖아요. 누구랑 그렇게 통화하셨는진 모르겠지만 남편 쓰러지니까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며느리 이혼시키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떡 싸왔으니까 덤터기 씌우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통화를 했다고? 그런 끔찍한 통화를 제가 못하러 합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했다는 증거 있어요? 아이고, 남편도 떠난 마당에 억울하게 의심까지 받게 생겼네. 엄마, 좀 진정해봐. 근데 수희 친구분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일단 엄마가 통화를 했다고요? 그럼 저희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고 증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기 한 떡, 저희 와이프가 드시라고 가져다 준 떡이에요. 그거 드시고 지식사 하신 거고요. 지금 거짓말 하신 거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참나,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저 기억도 안 나시죠? 저 수희 친구인데 결혼식 날 제가 어머님 장갑 전달해 드렸잖아요. 제가 수희 친구라고 하니까 제 앞에서 비아냥대시고 무시하셨잖아요. 참 그때도 별나다 싶었는데 사람 안 변한다지만 이 정도이실 줄이야 몰랐네요. 제가 그 옆에서 통화했으니 녹음된 파일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던가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신지 통화 녹음에 다 들어갔어요. 증인으로 나타난 사람은 저의 친구였습니다. 시부가 쓰러지면서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같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친구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친구는 결혼식 날에 봤던 시어머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기억을 하지 못하셨던 것이고 그 앞에서 통하는 내용을 보고서는 경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본 후에 경찰서로 향했던 것이죠.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시모가 시부가 아픈 것도 나 몰라라 하고 인절미를 잘라주거나 음료도 챙겨주지 않은 채 통으로 인절미를 가져다 주면서 시부가 목이 막히게 되었고 시부가 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로 이어진 것이었죠.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남편과의 이혼도 진행을 했습니다. 시모의 부당 대우로 인한 이혼이었기 때문에 남편 시모에게 모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혼 후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본가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 떠나버렸죠. 그 뒤로 시모는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어요. 수희야, 혹시 준호 연락은 안 되니?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해도 통 받지도 않고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 이게 며칠째인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연락이 되면 엄마한테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 전화는 안 받아도 네 전화는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하마. 내가 미안하다.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내 욕심이 컸어.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애지중지에 안타까웠던 사이 아니셨나요? 저보다 어머님께서 더 통화 자주 하시고 애틋하실 텐데 저한테 왜 부탁하시죠? 저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당신 품 벗어나면 아들 제대로 못 살 거라고. 그러면 다시 품에 돌아오게 하셨어야죠. 그것도 못 하셔놓고서는 왜 부족한 저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부탁이다. 내 연락은 하나도 안 받아서 그런 거야. 다른 전화로도 해봤는데 아예 받지를 않더라고. 어디 갔다고도 말도 안 하고 사라져 버렸으니 살아는 있는지 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구나.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수희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못되게 굴었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반성할 테니 제발 용서해다오. 네가 용서해주면 우리 아들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거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반성하면 무슨 소용인데요? 지금까지 상처란 상처는 다 줘놓고서는 미안하다고 하면 제 상처가 끝나나요? 됐고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평생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싶었는데 끈질기게 다른 전화로도 연락해 오셔서 마지막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은 본인이 좀 찾으시고요. 올가미 같았던 심호에게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명치가 답답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편과 행복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더 결혼 생활이 길어지기 전에 마무리했던 것이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